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최근에 유행했던 그 드라마 보셨나요? 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로 나왔던 드라마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전부 그 드라마일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런데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쉽게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제 딸도 그 주인공과 같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였거든요. 친구들도 그런 사실을 알아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마저도 저에겐 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딸은 올해로 27살이 되었습니다. 딸의 자폐는 생각보다 늦은 나이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일반 아이들과 다르다는 느낌만 있었지 내 아이가 자폐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에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 부부는 아이의 자폐 스펙트럼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이상하게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말을 돌려서 하거나 비꼬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받기로 했고 딸의 자폐 스펙트럼 사실을 그때부터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딸의 상태는 그리 나쁘지 않았고 우리 부부는 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딸이 선택한 것은 그림이었고 다행히 딸은 그림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 힘들어하던 딸은 그림을 그리면서 정서적 안정도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옆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딸을 보니 흐뭇해서 우리 부부는 그런 딸을 응원해 주었죠. 그리고 항상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딸,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넌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렴. 저희 부부는 딸이 혹시라도 의기소침하거나 나가서 곤욕을 치르고 올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 우리 걱정을 하늘이 알아주었는지 딸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다행히도 만나지 않았죠. 어느덧 딸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재능을 피워갈 때쯤 딸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까지 생겨났어요. 비록 딱 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분은 마치 딸의 키다리 아저씨처럼 딸의 그림이 너무 감명 깊다며 물감이나 캔버스도 후원해 주시곤 했죠. 아무래도 딸이 자폐 스펙트럼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 몇 개월 동안 그림을 못 그리는 상황이 되어도 천천히 딸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기도 했어요. 딸도 자신의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힘을 얻은 듯이 보였어요. 매사 그림으로 울적한 마음을 풀었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거든요. 딸이 기운을 내는 모습을 보니 그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이용하시던 후원단체에게 문의를 넣었죠. 얼굴이나 한번 뵙고 인사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전하고 싶었는데 그분은 막상 자신을 찾는다는 사람은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이나 후원만 받고 얼굴은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받기만 하는 호의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든 딸의 후원자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어 열심히 알아보았죠. 하지만 어찌나 꽁꽁 숨기고 다니는지 후원단체에도 후원단체에서 후원을 받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후원자를 받다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쯤 되니 이제 포기하자. 그분도 사정이 있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겠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사실 제가 이렇게 후원자를 찾아다닌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이름 없는 작가들의 그림을 사서 그걸 이용해서 안 좋은 일을 한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딸의 작품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찾아 나섰던 거죠.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후원단체에서는 그분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며 저에게 말해 주었기에 저는 그래도 안심하고 딸의 후원을 지금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 가정은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시댁과의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남편에게는 쌍둥이 형이 하나 있거든요. 남편과 똑 닮은 아주버님은 어릴 때부터 항상 남편의 비교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남편이 이런 말을 하곤 했죠. 당신한테 항상 푸념하는 것 같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매번 형이랑 비교당하면서 살아야 했어. 지금도 아마 아버진 내가 탐탁지 않으실걸? 형은 나랑 다르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항상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 반면에 나는 형처럼 공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아버지가 늘 뭐라고 하셨어. 지금도 형은 사업하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나는 평범한 회사에 지극히 평범한 일반 회사원이니까. 그래서 난 걱정이야. 당신이랑 딸이 혹시라도 힘든 시간을 보낼까 봐. 시어머니는 그러진 않으셨지만 시아버지가 생애 평생을 아주버님과 남편을 비교했다고 했어요. 그 바람에 가족 모임이라고 모이면 아주버님은 항상 기세가 등등했고 남편은 식탁 앞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밥만 먹고 집에 돌아오기 일쑤였죠.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경쟁을 시켜야 했나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교육 철학이 그랬던 거죠. 아무리 형제 사이라도 서로 경쟁하면서 커야 둘 다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철학 말이에요. 도무지 저는 그런 아버님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어쨌거나 이런 시댁 분위기였으니 저도 시댁에서는 큰 소리를 내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제가 며느리라고 맞춰주던 시아버지였지만 지금은 그저 얼굴 몇 번 보는 게 다인 사람이 되었거든요. 반면에 시어머니와는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이야기하세요. 내가 어릴 때 네 시아버지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힘이 부족해서 내 자식들을 그리 호되게 가르치는 네 시아버지를 말리지 못했지. 그래서 지금 저 아이들이 저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지도 몰라. 한 명은 자기가 성공했다는 자신감에, 한 명은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겠지.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 너무 미워하지 마라. 어디 자식 싫어하는 부모가 있겠니? 늘 자식 생각만 하느라 자식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랑이 문제였던 거지. 지금도 그 양반은 자기 자식이라면 아주 예뻐 죽는 사람이야. 아마 말은 큰애한테 재산을 다 물려준다 하지만 작은 애한테도 분명 남겨줄 유산을 만들어 놨을 거다. 말은 안 해도 둘 다 사랑하고 있으니까. 항상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시아버지께 그런 면모가 과연 있을까요?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눈가를 촉촉히 적시며 이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부정할 순 없었어요. 그리고 현재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정신에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정신은 멀쩡하신데 혼자서는 운신하시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리 집이 다른 집과는 달리 넉넉한 살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호는 아니니 항상 옆에 사람을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항상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시아버지라도 어머님을 사랑하시기는 한 모양인지 절대 자기 아내를 고생시킬 수 없다면서 자기 발로 들어간 요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요양원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고요. 남편도 물론 함께 가서 시아버지를 돌봐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을 제외하고도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를 아주 많이 닮은 아주버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시부모님처럼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시어머니와 같은 성격을 지녔다면 그 밑에 자식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불행히도 부부는 닮는다고 했던가요? 형님이 아주버님을 아주 똑같이 빼닮아서 문제가 생겼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늘 애들을 비교하고 다녔거든요. 아주버님네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집안인데 남매끼리 어찌나 비교를 해대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내 자식이 아님에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 경쟁에서 어찌어찌 살아남은 딸은 의대를 들어가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반대로 경쟁에서 진 아들은 폐인이라고 부를 만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다행스러운 건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고졸 상태는 되었다는 것일까요? 듣기로는 지금은 학교 졸업 후에 대학 준비도 하지 않은 채로 방에서 갇혀 지내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이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마치 자신의 성공 가도를 위한 도구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 불똥이 제게도 번진 줄은 몰랐습니다. 형님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형님의 딸과 우리 딸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기어다닐 때는 그런 기색이 없었는데 커서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니 아주 대놓고 말을 했죠. 제가 우리 딸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당시는 제가 아직 몰랐을 때라 형님의 비교에 엄청 속상했거든요. 아이, 통서,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지금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도 받아쓰기 하나 제대로 못해? 요즘 애들이 문해력이 딸린다고는 하지만 자기 자식까지 그렇게 키우면 어쩌자는 거야? 나처럼 어릴 때부터 애들 교육 잘 시켜야지. 책도 열심히 읽게 옆에서 부모가 노력해야 애들도 그런 습관이 드는 거야. 봐, 애가 얼마나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 못하면 이런 행동을 보여? 당시 제 딸은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블록 쌓는 놀이에 집중하는 중이었어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에 빠졌던 때라 우리 부부는 딸이 어떤 것을 만들어도 늘 칭찬을 해주곤 했죠.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보다 창의적이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같은 감성을 느끼긴 어려웠으니 옆에서 자신감이라도 키워주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제 교육 방침이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교육을 받고 공부에 질렸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딸에게도 그렇게 강요하긴 싫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런 제 생각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항상 제 딸이 멍청하다, 말도 제대로 모른다며 자기 딸이 우리 딸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게 너무 상처였죠. 그러다가 우리 딸이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받고 나서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마치 투명인간인 것처럼 취급했죠. 이제는 자기 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신뢰되는 일이라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형님이 그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기로 정했기에 시댁에 가면 여전히 딸만 챙기기 바빴어요. 그런 와중에 한 번은 형님이 우리 딸을 비하하는 말을 듣게 되었죠.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서는 항상 그 바보 같은 딸을 데리고 다녀야겠어? 아이, 간만에 회식인데 정신이 온전치도 않은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이번에 우리가 모인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지. 우리 딸이 이번에 의대에 진학하는 기념으로 모인 건데 그런 경사스러운 장소에 데려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동선의 딸 때문에 우리 딸까지 싸잡아서 바보 취급받는다는 걸 설명해줘야 하나? 2-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이 정도쯤은 눈치채고 집에 놔두고 왔어야지. 쟤도 이제 성인이야? 그 시답자는 그림 그리는 거나 집에서 하고 있으라 말하고 그냥 둘이 나왔어야지. 마치 우리 딸로 인해서 자기 딸이 부족해 보이니 데려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형님에게 정말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 바람에 저도 뚜껑이 열리고 말았죠. 형님은 항상 다른 식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딸과 자기 딸을 비교했었는데 이번에는 절대 참고 넘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당신이 형님이면 다야? 당신이 뭔데 내 자식을 비하해? 그래, 당신 자식 잘나서 의대 간 거 정말 축하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이 내 자식과 당신 자식을 비교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사람은 저마다 추구하는 길이 다르다는 건 아세요? 형님은 성공가도를 위해 돈 많이 버는 직업, 성공하는 삶이 목표겠지만 저는 제 한 몸만 잘 보살필 정도로 벌어도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이 자폐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고요. 내 아이는요, 그래도 자기 원하는 거 하겠다고 항상 용기를 내서 그림 그리는 아이예요.
당신이 그렇게 간단히 비하해도 되는 자식이 아니라고. 제 말에 어디에서 빈정이 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님도 자기 머리채를 잡은 제 멱살을 잡으며 그날은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우리들은 그 자리에 있던 반찬들을 서로에게 던지면서 싸웠고 형님은 비겁하게 딸에게까지 손을 뻗어대서 그걸 막느라 저는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딸을 보호하며 씩씩거리고 있을 때 아주버님과 남편, 어머님이 도착했고 우리 둘의 모습에 다들 당황해하면서도 말리기 급급했어요. 가족들은 우리 둘에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설명하라고 했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였죠. 만약 형님이 입을 열었다면 저도 당당하게 형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했을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는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후원자에게 받은 금액으로 딸은 그림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점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부탁을 하나 하는 겁니다. 저 아가, 혹시 요즘 여윳돈 좀 있니? 내가 돈이 조금 급해서 말이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좀 보태줬으면 싶어서. 평소에 돈 가지고는 자식들에게 일절 손을 뻗지 않으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걱정이 들어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돈을 빌리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죠. 저 사실은 말이다. 네 형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내게 찾아왔었다. 딸이 다니는 의대에 들어가는 학비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큰애가 이번에 사업이 망했잖니. 그런데 자식 교육은 절대 놓을 수 없다면서 어거지로 돈을 빌려서까지 대학교 학비를 대주고 있었던 것 같아. 그냥 1, 2년 쉬고 돈 모아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는데 의대라는 곳이 다른 학과보다 더 오래 일하고 졸업 후에 일도 바로 시작하기 어려워서 안 된다고 그러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릴 바에는 나한테 돈 빌리러 오라고 했더니 이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선까지 왔다. 네 시아버지 아시면 얘네들 어떻게 될지는 너도 잘 알잖니. 그러니 어떻게든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네 손까지 빌려야 하는 상황이 오는구나. 미안하다 아가. 형님의 딸이 의대를 갔는데 학비가 제법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버님의 사업이 망하면서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아마 파산 신청도 한 상태라 쉽게 그 학비를 만들어주기 어려웠던 것 같더군요. 형님의 딸은 턱걸이로 의대에 들어갔던지라 학교 생활에 적응이 힘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렇겠죠. 대한민국 수재들이 전부 모여있는 학과이니 웬만한 노력으로는 장학금도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조카가 의대에 들어가고 딱 1년 뒤에 집이 쫄딱 망했으니 전 솔직한 심정으로는 형님을 도와주기 싫었어요. 저번에 우리 딸을 비하한 일로 아직도 화가 안 풀린 상태였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돈을 빌려주기로 했죠. 하지만 큰 돈을 빌려줄 순 없었어요. 당시 저도 수중에 돈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가진 돈은 딸의 그림을 팔아서 있는 돈 조금이었죠. 이 돈은 나중에 딸의 앞길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며 열심히 모아둔 돈이었는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급한 표정을 보니 이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돈을 빌려주면서 시어머니에게 부탁했어요. 저 어머님, 절대 이 돈 제가 빌려줬다는 말 형님에겐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도 저번에 형님이랑 있었던 일 아시잖아요. 저랑 형님이 사이도 안 좋은데 제 돈 빌렸다고 하면 또 찾아와서 뭐라고 한마디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형님 성격에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겠어요. 그러니 어머님이 따로 모아둔 종잣돈이라고 하면서 주세요. 그리고 이 돈 저도 쉽게 생각하고 빌려주는 돈 아닙니다. 나중에 꼭 돌려받을 거예요. 제가 돈을 빌려준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다행이라는 듯이 웃으면서 안심해 하셨어요.
그리고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대답해 주셨죠. 사실 맞잖아요. 제가 형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렇게 자신감 덩어리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딸과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을 할지 상상도 되지 않고요. 사람이라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람이기에 어떤 상황이라도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죠. 이날 이후로도 형님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게 형님의 딸이 의대를 졸업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조만간 졸업식이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우리 모녀도 같이 가자면서 가족 경사인데 함께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를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형님 딸의 졸업에 한몫했으니 말이에요. 물론 형님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지만요. 하지만 저는 찝찝한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형님이 우리가 그 졸업식에 가는 것을 좋아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저는 딸과 조카의 졸업식장에 찾았습니다. 다행히 딸은 처음으로 보는 대학 전경에 흠뻑 빠져 있었고 저는 좋아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딸과 간단하게 대학교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졸업식이 시작한다는 말에 얼른 다시 졸업식장으로 돌아갔고요.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던 건지 졸업식장에 들어온 저와 딸을 보고는 형님은 놀란 기색이었어요. 이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우리 모녀를 향해 걸어오더군요. 그리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우리 애 앞길까지 막으려고 작정했어? 학벌도 짧은 무식한 것들이 여기가 진짜 어디라고 찾아와서? 그리고 애 졸업식에 온다면서 옷은 또 왜 저래? 쪽팔리게 내가 듣자 하니 동서도 대학 못 나왔다면서. 그래서 대학교 졸업식이 궁금했어? 아, 의대 가는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번 기회에 의대 졸업식도 구경하자 싶었냐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 모자란 딸을 왜 데려오니? 혹시라도 이상한 행동하면 우리 가족한테 무슨 피해가 오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딸이 잘 되니까 대신 나라도 엿먹어보라 이거야? 참나, 무슨 심보로 여기 찾아왔는지 모르겠네. 옆에 시어머니가 빤히 보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형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졸업식에 온 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집안에 모자란 사람이 있다고 대놓고 말하는 건 제가 아닌 형님이었으니 전 어이가 없었죠. 제가 멍하니 형님의 말에 대꾸도 않고 있자 시어머니는 형님의 말에 화가 나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형님의 뺨을 내리치셨어요. 네가 진정으로 미쳤구나. 너희 집이 망했어도 겨우 내 도움으로 주변의 도움으로 자식 대학 졸업까지 끌어왔는데 그게 자랑스러워? 아주 주변에 다 알리지 그러냐. 내가 빚쟁이라고 말이다. 어디서 그런 주제에 작은 애한테 함부로 입을 놀려? 그리고 네 자식만 자식이더냐? 내 손녀가 내 딸 하냐난 말이다. 착각도 유분수구나. 내게 손녀 손주는 네 자식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내가 말해야겠다. 작은 애가 차마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너한테 빌려준 돈, 그 돈의 절반 이상은 네 동서한테서 나온 거야. 네가 그렇게 금쪽같이 생각하는 네 자식이 무사히 졸업한 게 동서 도움이라는 말이다. 시어머니의 말에 형님은 잠시 멍해했다가 이내 마음을 다잡았는지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시 씩씩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는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다시 말을 이어갔죠. 네 성정이 그렇게 더러운 탓에 나는 정상적인 손주 하나를 잃었어. 네 아들이 지금 집구석에 박혀서 밖에도 못 나가게 된 건 다 누구 탓이냐? 너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기어오르는구나. 당장 네 동서에게 사과하고 감사하다 인사해라. 거기 너도 와서 네 숙모한테 감사 인사 올려라. 너희들이 지금 그래도 이마저 누리고 살 수 있는 건 다 저기 너희 숙모랑 조카 덕임을 알아. 형님은 할 말이 없는지 씩씩거리면서 저를 노려보기 바빴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조카는 그저 뒤에 서서 바라만 보고 있더군요. 사람이 많은 졸업식장에서 이런 큰 소리가 나니 사람들이 하나씩 우리 주변에 모여들었고 다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형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쪽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중에서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딸이 걱정되었습니다. 딸의 자폐 증상 중에 사람이 많아지면 공황을 겪는 일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딸을 감싸 안고서 시어머니께 말을 전하고 그 강당을 빠져나왔어요. 그 뒤로는 시어머니께 전달받은 이야기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사과하지 않는 형님 모녀의 태도에 분노했고 당장 아주버님에게 전화해서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그런데 되려 형님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고 아주버님 역시 자신이 빌린 돈이 아니라며 형님을 탓하기 바빴다고. 그리고 형님은 이런 말도 했답니다. 아니, 막말로 어머님이랑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전부 우리 거잖아요. 아니다. 전부는 아니라도 저번에 남편한테 들으니 대충 반 이상은 우리가 받을 거라던데요. 그러니 그 돈으로 퉁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자산 얼마나 있는지 저도 들었는데 우리가 빌린 돈 그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릴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자기한테 돈을 빌리라던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본인이 빌리라 종용하고 이제는 당장 갚으라는 건가요? 어이가 없네요. 저는 돈 당장 못 드리니까 배 째려면 째 가세요.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있을까요? 자기네들이 받을 유산이 있으니 그걸 당당하게 제하고 받겠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형님의 말마다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유산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의 모습과 나올 때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더니 형님이 딱 그 꼴이더군요. 이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시댁에서의 이런 일들로 인해 한동안 시끌시끌했고 결국은 이 소식이 요양원에 계신 시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분노했는지 당장 우리 가족들을 병원으로 모이라고 했고 모두가 모이자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 일 전에 들었다. 당신도 그래. 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일을 키워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 당신, 이 애들한테는 우더른이야. 집안의 어른이라고. 그러니 당신이 제일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정리했었어야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시아버지의 손만 잡고 옆에 서 계셨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그리 화가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이렇게 큰 소리가 나왔으니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말 같더군요. 그리고 다음 화살은 형님 부부에게 돌아갔죠. 그리고 큰애, 너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도움을 줬는지 알고 있겠지? 그런데 네 아내 간수도 제대로 못하고 네 자식 교육도 그따위로 밖에 못했냐? 어떻게 네 마누라가 밖에 나가서 자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리고도 네가 우리 자식이냐? 게다가 유산을 네가 거의 다 받을 거라고? 어디서 그렇게 큰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유산 관련해서 너희에게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던가? 나는 응당 너희가 단지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편히 살라고 도와준 거다. 그걸 그런 식으로 곡해해서 들었다니
내가 다 어이가 없는구나. 나는 앞으로 너희한테 유산을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그것도 내 조만간 처분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로 이사 갈지 말아 봐라. 난 너희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대드는 아들은 모르니까. 형님과 아주버님은 방방 뛰면서 절대 안 된다며 시아버님께 뭐라고 했지만 시아버님의 태도는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살은 우리 부부에게 왔죠. 마지막으로 작은 애, 너도 그렇게 잘한 건 없다. 다만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미안했다. 나는 내 자식들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경쟁시키며 키운 건데 그게 너한테 상처가 되었을 줄은 몰랐구나. 그런데 요즘 손녀 녀석의 그림이 좀 뜨문뜨문하구나. 내 그 녀석의 그림 보는 낙으로 여기서 지내고 있었건만. 저 녀석의 집 처분이 끝나면 그 돈으로 손녀 녀석의 그림이나 사서 봐야겠어. 그리고 손녀가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한다는 건 알지만 이 할아비 보러 한 번씩은 오라고 해라. 항상 시커멓게 큰 어른 2명만 보니 내 질려서 여기 못 있겠다. 형님네에게 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시아버지의 태도에 우리 부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도 이번에 처음 보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했는지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었고요. 처음으로 듣는 자기 아버지의 사과에 넋이 나간 듯 보였죠. 그리고 알고 보니 그동안 우리 딸의 그림을 사주고 있던 키다리 아저씨는 바로 시아버지였던 겁니다. 남편에게 부채를 느낀 시아버지는 직접 마음을 전하지는 못하고 대신 지금까지 딸의 그림을 사주거나 그림 재료를 대주면서 후원을 해온 거였어요. 우리는 이날 알게 된 사실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모르게 딸을 후원한 이유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 이 모든 상황을 시아버지는 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경쟁시켜서 아들 둘을 키우니 한 놈은 성공해서 자기 사업도 했지만 인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모자라고 예의도 없었고 마지막에는 망해버리기도 했고 한 놈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으나 어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도 있고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할 줄 아는 놈으로 컸다고.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고 나니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후회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고는 내 남편에게 무척 미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내 남편에게 잘하자 싶어서 대신 남편의 자식인 손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었다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모르게 딸을 후원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아마 시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는 거의 다 진실일 겁니다. 시아버지는 원래도 무뚝뚝하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항상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곤 했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대놓고 남편에게 미안함을 표한다고 해서 남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부부 몰래 뒤에서 조용히 후원을 하고 말이에요. 아무튼 처음부터 있었던 모든 상황을 들으니 이제는 마음이 놓이더군요. 시아버님의 후원을 이제 대놓고 받을 수 있어서 서로 편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행복한 나날만 계속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님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시아버지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는지 한 달의 유예를 준 시아버지는 정말로 그 집을 팔아버리셨고 아주버님네 집은 길바닥에 내앉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주버님도 시부모님을 찾아와서 손바닥을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말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죠. 처음에는 버티던 형님도 안 되겠는지 이내 아주버님과 함께 우리 부부와 시부모를 찾아와서 용서해달라 빌었지만 이미 상황은 악화되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주버님과 형님 밑에서 자란 자식 2명일 뿐이었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래도 다행히 작은 집을 구해서 어찌어찌 입에 풀칠은 하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잊혀질 때쯤 되면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동서, 우리 사이에 그래도 사람 좋다는 게 어디야? 조카가 요즘 그림 세계가 그렇게 심오해졌다며? 나도 저번에 조카 전시회 갔었어. 예전에는 내가 예술의 문외한이라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아름답더라. 그래서 말인데 요즘 조카 그림이 아버님 말고도 많이 팔린다며? 그림은 정말 비싸다고 하던데. 그러니 동서도 돈 좀 안 주고 있지 않겠어? 그런데 최근 우리가 돈이 조금 급해서 말이야. 동서가 조금만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버님, 어머님께 말해봤는데 두 분이 마음이 너무 상하셨는지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도 자식이 둘이다 보니 힘들어서 말이야. 우리 서로 돕고 살자, 어? 그러면서 돈도 빌려주면 고맙겠다고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저는 그런 그들을 거지 본 듯이 지나치면서 모르는 사람인 척했습니다. 자기 딸 의대 학비까지 제가 대줬는데 그에 대해선 단 한 번도 고맙다, 미안했다, 사과나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나오는데 제가 뭐가 이뻐서 형님을 마주하고 형님 사정을 살펴주겠어요? 어림도 없죠. 사실 아주버님네가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빌붙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딸은 현재 아주 조금 유명해져서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오는 작가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사람들이 본인에게 집중하는 상황이 오면 공황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는 건 극도로 꺼리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딸에게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아마 평생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도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 같은 건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항상 딸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라고 말하는 중이에요. 아무튼 형님이 딸의 유명세에 우리가 돈이 있다는 것처럼 굴고 나오니 이제는 형님과는 거의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당시 졸업했던 형님의 딸은 어디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형님도 애초에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조카는 집에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듯이 보였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시작하는 사업마다 좋지 못한 성과를 보여서 지금은 막노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 최근 돈이 된다는 인테리어 쪽으로 노선을 바꾼 것 같았어요. 다만 형님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바로 집에서 틀어박혀 폐인이 된 둘째 아들입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의 철저한 경쟁 교육 속에서 지쳐서 나가 떨어진 형님의 아들은 처음에는 그저 방에 틀어박혀서 지내는가 싶었는데 큰 사고를 쳤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대출을 받았는지 큰 금액을 들여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그리고 그걸 한순간에 날리게 되었다고 말이죠. TV 뉴스에서나 보던 소식을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겪게 되었다니 조금 감회가 새롭기는 했습니다. 아주버님네는 이를 계기로 시아버님께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빌었지만 절대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이 무척 소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뭐 이제는 저랑 연 끄는 사람들의 일이니 저도 더 이상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제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딸입니다. 딸이 최근 인터뷰도 받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딸과 이야기가 그나마 통하는 사람이 저와 우리 남편밖에 없어서 저는 백방으로 조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술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딸은 그저 풍경을 보고 그린 그림인데 그걸 마치 다른 의미가 있다는 듯이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꽤 재밌고요. 아무튼 저는 딸에게 세상으로 향하는 창구가 되어주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노출이 될 수 없다면 저라도 나서서 딸의 매니저가 되어 딸의 그림 인생을 돕고자 말이죠. 딸이 그린 그림은 정말 너무 신비롭다고 해야 하나? 모든 예술가가 딸처럼 그림을 그리는지 잘 모르지만 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저런 느낌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아무래도 딸이 평범한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니
딸의 눈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다채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딸에게 최대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서 아름다운 면만 보는 걸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딸의 눈에 긍정적인 부분만을 보여줄 순 없겠지만 우리 부부는 계속 노력하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딸을 어딘가에 자랑하고 싶어서였어요. 물론 형님네와의 갈등이 주된 이야기지만 그 일은 아무튼 지금은 해결되었으니까요. 딸은 앞으로도 사람을 접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나마 자랑하고 싶었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청자님들께는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청자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 자식 교육이 무척 중요하다는 건 저도 다 압니다. 그래도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에게 공부 말고도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자식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물어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공부 잘한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그런 세상도 아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서울대 나와서 붕어빵 장사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그러니 너무 공부하지 말고 적어도 한 번은 내 아이의 꿈을 물어봐 주었으면 합니다. 다들 가족들과 행복한 인생을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